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롤러코스터를 탄 끝에 사상 처음으로 5,200선에 안착했습니다. 사흘째 매일 100포인트 단위로 치솟고 있는데요. 5,000피까지는 외국인과 기관이 이끌었지만 이후에는 개인들이 지수를 밀어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코스피가 또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네, 장 초반 5,252까지 상승했던 코스피는 어제 주간 거래 종가보다 0.98% 상승한 5,221.25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장중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지만 결국 5,200선을 넘기면서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이 1조 6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지만 개인이 1조 6천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는 지난해 최고의 매출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1% 넘게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는 2%, 현대차는 7%, 기아는 3%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기관의 2조 원 넘는 순매수로 2.73% 오른 1,164로 장을 마쳐 엿새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하향한 연세를 보이던 환율은 다시 올랐습니다. 네, 달러원 환율은 3원 80전 오른 1,426원 30전의 주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환율은 1,429원 60전으로 출발해 오전에 1,331원까지 오르기도 했는데 장중 1,430원대를 터치한 건 사흘 만입니다. 간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강달러 정책을 갖고 있다고 말해 달러 하락세에 제동을 건 것이 환율 상승 요인입니다. 이후에는 아시아장에서 달러화 하락 흐름이 일부 반영되면서 오름폭이 축소됐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어제 95대까지 하락했다가 반등해 현재 96대 초반에서 등락 중입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국내 증시가 이렇게 불장에 진입하면서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정부의 후속 조치도 한창입니다. MSCI 선진국 지수가 편입이 되면 글로벌 자금이 대규모 유입될 수 있는 만큼 증시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세영 기자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금융시장 선진화를 목표로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중복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불법 공매도를 소명하려면 같은 서류를 또 내야 하는 중복 규제가 발생하자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을 승인한 겁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 MSCI 선진지수 편입에 속도를 내려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에까지 이름을 올렸지만 이행 수준 부족으로 다시 신흥지수에 포함됐습니다. 신흥지수 같은 경우는 역동성이 많아요. 선진지수에 포함이 되면 한번 들어도 장기 투자가 많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많은 부분이 완화될 수가 있어요. 해외 선진지수를 추종하는 자금들이 우리나라에 유입이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20조 이상의 자금이 들어오니까. 공매도 중복 규제 완화뿐 아니라 시장 접근성 평가를 높이려면 외환 시장의 자유 완화, 외국인 투자자 계좌 개설 규제 해소도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과제가 남은 가운데 정부는 상장사 영문 공시 의무화 등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맞춘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 전망에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의 2배 레버리지 ETF 출시까지 임박한 가운데 한국거래소 개혁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증시가 최고치 질주를 계속하는 가운데 정부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프리미엄 시대를 열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코스피만큼 코스닥의 열기도 뜨거운 가운데 정부는 코스닥다웠던 시절로 되돌리겠다며 강한 드라이버를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도 높은 부실기업 정리를 주문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대중 정부가 만든 벤처 열풍이 IT 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끌었듯이 국민 주권 정부가 만들 창업 스타트업 열풍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구조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성장 양극화 극복 주역으로 벤처, 스타트업을 꼽은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부실 상장 기업을 썩은 가짜 상품에 증권거래소를 백화점에 비유하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강조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2월동 조세특례법을 시행령 개정을 완료해서 코스닥 벤처펀드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를 확대하고 부실기업 신속 퇴출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는 등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코스닥다웠던 코스닥을 강조하면서 AI와 에너지 등 주력 분야 창업을 담아낼 시장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1,400조 원 규모 연기금 평가 기준에 코스닥 지수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1점인 벤처 투자 항목 배점을 2점으로 상향하고 코스피 100%였던 평가 기준 수익률을 코스피 95%에 코스닥 150지수 5%를 합친 구성으로 변경했습니다. 민주당은 디지털 자산과 연기금, 국민성장펀드 연동을 통한 코스닥 3천 목표를 잡았습니다. 코스피에 비해 개인 투자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구조적 문제는 해결 과제로 꼽힙니다.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그런 ETF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약간의 세제 혜택을 준다면 이제 ETF에 담아지는 그 주식들을 자산운용사에서는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변동성이 적은 상태에서의 코스닥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당정청이 코스닥 탄력 드라이브에 힘을 쏟기로 하면서 코스닥 2000시대까지 얼마나 걸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정부가 용산과 과천 등 수도권 핵심 요지에 주택 6만 가구를 공급하는 대규모 대책을 내놨습니다. 강남권을 대체할 금싸라기 땅들이 아파트 단지로 변신하는데 그 속도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도심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입니다. 과거 철도 정비창이었던 이곳이 신도시급 직주근접단지로의 변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텅 빈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주택 10,000가구가 들어섭니다. 오는 2028년 착공이 목표인데요. 이곳 인근인 캠프킴 부지에도 기존보다 늘어난 2,500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강남권 대체지로 꼽히는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부지에는 9,800가구의 대단지 아파트가 지어집니다. 그동안 개발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노원구 태릉 골프장 부지에도 6,800가구가 공급됩니다. 강서 군부지와 금천 공군부대 등 도심 곳곳의 군시설이 대거 주택지로 전환되고 강남의 서울의료원과 강남구청 부지 등에도 1,400가구가 공급됩니다. 신규 공공주택 6,300가구까지 더하면 서울 32,0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6만 가구에 달합니다. 판교 신도시 2개를 합친 것과 유사한 규모로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중점적으로 공급하여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덜어내고 내년부터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 같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정부 주도의 공공공급이 실제 시장의 갈증을 얼마나 빠르게 해소할 수 있을지가 이번 대책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보신 것처럼 노른자 땅에 공급되는 주택인 만큼 관심사는 당첨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공공 형태로 공급되더라도 가점이 높은 중장년층이 유리하기 때문에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별도 공급 방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서 우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려면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등을 더한 가점이 높아야 합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한 만점은 84점인데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만점을 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가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치솟는 분양가 역시 큰 부담입니다. 분양가를 낮추려면 사이즈를 줄여야 되잖아요. 애기 한 명 있는 3인 가구로 하더라도 너무 좁은 데는 또 살기는 싫어하시거든요. 적절하게 황금 비율로 잘 설계를 할까가 앞으로도 과제가 아닌가. 공공분양 역시 자격 요건이 까다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40% 이하로 제한돼 있습니다. 때문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겨냥한 새로운 주택 공급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주택 형태로는 지분 적립형 공공주택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이른바 적금주택으로 불리는 지분 적립형 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택 지분의 10에서 25%만 먼저 부담하고 나머지는 최대 30년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사회에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목돈이 많지 않은 젊은 세대에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청년과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대폭 늘리면서 완전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약통장의 중요성이 다시 커진 만큼 해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SBS 비즈 우형준입니다. 정부가 대규모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6년 전 실패했던 대책의 재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질적인 공급 신호라기보다는 희망 고문 아니냐는 건데요. 박연신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규모보다 중요한 게 속도인데 그 사전에 해당 지자체 등과 협의가 됐던 겁니까? 네, 이 부분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용산과 태릉을 보면 정부는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번 물량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정부는 10,000가구를 넣겠다고 하지만 서울시는 8,000가구가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곳을 단순한 주거지가 아닌 비즈니스 허브로 만들려 하기 때문에 주거 비율을 40% 이하로 묶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태릉 C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는 개발 제한 구역을 푸는 것에 비해 공급 효과가 미미하다며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이처럼 지자체와 물량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정부가 숫자부터 발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된 지역 상당수가 그 지난 2020년 8.4 대책 때도 나왔던 곳들이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태릉 CC와 용산 캠프킴, 용산 정비창 일대, 과천 경마장 부지가 모두 8.4 대책에 포함됐던 곳인데요. 당시에도 공통된 이유로 추진이 지연됐는데 주민 반발과 지방자치단체 반대, 문화재 환경 규제, 기관 이전 문제 등이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협의가 더 진전됐다고 설명하지만 근본적인 갈등 구조 자체가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원이 있는데 공원 밀고 임대 짓는다면 좋아하겠어요? 누가 좋아하는? 지역구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국회의원들이 하고 구의원, 시의원 다 반대하고 속도가 빨리 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죠. 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언제 입주할 수 있느냐, 이게 좀 관심사일 것 같은데요. 네, 일부 소규모 부지를 빼면 이 본격적인 착공 시점이 빨라야 2028년에서 2030년입니다. 여기에 착공 후 준공까지 통상 3, 4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입주는 2031년 이후가 되는 물량이 많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공급의 성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임대와 분양 비중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청년 신혼부부 위주라는 방향성만 제시된 상태인데요. 정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올 상반기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지난해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로 7조 원을 넘게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급 매출을 올리고도 정작 수익성은 나빠진 건데요. 올해 상황도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유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대 최대 매출이라는 성적표를 받았지만 막대한 관세 청구서에 실속을 다 내준 셈이 됐습니다. 현대차가 지난해 미국 관세로 인해 부담한 금액은 4조 1천억 원, 기아까지 합치면 그룹 전체가 무려 7조 1천억 원을 관세로만 쏟아부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대차는 지난해 185조 원이라는 역대급 매출을 기록하고도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19.5% 줄어든 11조 원에 그쳤습니다. 올해도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의 15%인 관세율이 유지된다 해도 작년만큼의 타격이 불가피한데 25% 상향 조정이라는 추가 악재까지 머리 위에 놓여 있습니다. 26년도 관세 효과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컨티전시 플랜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유럽 시장 상황 역시 첩첩산중입니다. 값싼 중국산 전기차 공세가 거센 데다 벤츠, BMW 등 현지 완성차 업체와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현대차는 일단 인기가 높은 하이브리드 차량 판촉과 생산 원가 혁신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로보틱스를 비롯한 미래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휴머노이드의 메타플랜트의 POC는 올해 연말부터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스마트카의 데모카인 모델이 빠르면 하반기에 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술 개발에 엔비디아로부터 받은 GPU 활용 가능성이 점쳐지는데 현대차는 구체적인 투입 계획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사상 최대 매출에도 웃지 못한 현대차그룹의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넘기 위한 사투는 올해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난해 나란히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계속되며 양사 합산 영업이익이 200조 원을 넘길 거란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놀라운 실적을 발표한 오늘 두 회사는 차세대 AI 메모리인 HBM4 주도권을 놓고 이례적인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례적으로 1시간 간격으로 진행된 두 회사의 기업 설명회는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차세대 HBM4의 양산 시점과 공급 계획을 놓고 상대에게 전략을 노출하지 않겠다는 고도의 심리전이 펼쳐졌습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SK하이닉스는 시장 수성을 자신하면서도 HBM4 역시 HBM3나 HBM3와 마찬가지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추격에 선을 그었습니다. 오랜 기간 다져온 양산 노하우와 고객사와의 신뢰를 강조한 것입니다. 단순히 기술이 앞선 수준을 넘어서 그동안 저희가 쌓아온 양산 경험과 품질에 대한 고객의 신뢰는 단기간에 추월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돌아온 삼성도 강하게 응수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차세대 HBM4를 본격 출하하겠다고 못 박으면서 특히 고객사의 상향된 기준을 재설계 없이 통과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당사 HBM4는 고객들로부터 차별화된 성능 경쟁력을 확보하였다는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 요청에 따라 2월부터 최상위 비닌 11.7GBps 제품을 포함한 HBM4 물량의 양산 출하가 예정. 업계에선 삼성이 언급한 재설계라는 표현에 주목합니다. SK하이닉스를 우회적으로 정조준하며 자신들의 기술적 무결점을 부각한 건데 결국 시장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는 수율, 그러니까 합격품의 비율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엔비디아는 과거부터 항상 수율을 중시했기 때문에 만약 퍼포먼스가 삼성전께 좀 좋더라도 수율이 하이닉스랑 5%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면 삼성 거를 대량으로 물량을 늘리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엔비디아 최초 납품 타이틀이 가장 많은 물량 납품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양사 간 HBM4 삿바 싸움은 올해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7년간 이어진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부 성과금을 임금으로 인정하고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위는 퇴직금이 연간 수조 원까지 불어날 것이라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먼저 오늘 대법원 판례 판결 내용부터 정리해보죠. 성과급이라고 다 같은 성과급이 아니라는 게 핵심인 거죠. 네,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성과급 중 각 사업부별 목표 달성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퇴직금 계산대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사전에 각 사업부가 정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나오는 목표 성과급과 1년에 한 번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초과이익 성과급을 지급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목표 성과급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지급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돼 있고 구체적인 목표의 달성 여부가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다만 매해 변동성이 큰 일종의 보너스 성격의 경영 성과급은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비슷한 소송을 이어온 LG 디스플레이 건에 대해서도 경영 성과급은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성과급 규모가 큰 대기업들이 인건비 타격이 입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영 성과급은 임금 산정에서 빠지면서 기업 입장에서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퇴직금은 최소 수천만 원 추가 지출이 불가피합니다. 기업들이 추가 비용에 대한 대응을 위해 보상체계 개편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고정적이고 항상성을 띤 인센티브를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거나 성과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가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이번 판단을 기준점으로 삼아 주요 대기업에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르면서 추가적인 노사 갈등과 경영 위축이 초래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은행권의 홍콩 H지수 주가 연계증권 ALS 불안전 판매와 관련해 오늘 금융당국이 두 번째 제재 논의를 가졌습니다. 최근 은행권에 유리한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유선우 기자. 네, 리선우입니다.
오늘 논의가 끝났습니까? 아직 진행 중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은행권 홍콩 H지수 ELS 불안전 판매와 관련해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요. 판매 은행 5곳은 오후 2시 반쯤부터 함께 들어가 소명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에선 최근 서울지방법원에서 나온 민사소송 판결 논리를 이번 제재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느냐 등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은행들은 최근 법원의 판결이 은행의 설명 의무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법리적 기준을 제시했고, 따라서 이번 제재심 안건에 오른 사안들에도 동일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결국 법원이 은행들 잘못이 아니라고 인정한 논리를 제재 안건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개인 투자자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손익 예측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스스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봤고요. 은행이 기초자산의 최근 20년 가격 변동 추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률 모의 시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은행이 아닌 증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기각했습니다. 금감원은 그간 은행이 20년 수익률 모의 실험 결과를 안내하지 않은 점 등 설명 의무 위반을 문제 삼아 은행의 제재 논리를 구축해 왔는데요. 은행들이 오늘 자리에서 이를 반박하는 법리 공방을 펼치면서 앞서 사전 통보한 총 2조 원대의 과징금이 감경될지 주목됩니다. 제재심은 오늘도 결론이 나지 않고 최소 다음 달까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테슬라의 감독형 자율주행, 이른바 FSD가 국내에 도입되면서 자율주행 시대가 한 발짝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전용 자동차 보험이 출시된 미국과는 달리 국내선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민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골목에서도 주변 교통 상황을 인식해 좁은 길을 스스로 빠져나옵니다. 갓길 주차로 차량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도로에서도 마주오는 차를 기다렸다가 막힘없이 주행합니다. 기둥 뒤에 가려진 학생도 인식해 멈추고 기다리는 등 전후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 주행하는 테슬라의 감독형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입니다. 미국에선 이런 테슬라 운전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이른바 반값 보험도 등장했습니다.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재료를 받는 온라인 보험사가 사고 위험이 낮다는 분석을 반영해 보험료를 최대 절반까지 할인해 줍니다. 하지만 국내 상황은 다릅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자율주행 위험도를 보험에 어떻게 반영할지 보험료율을 정할 데이터가 없어 논의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뭐 신뢰성이지, 독립성이지. 우선 대량성이 확보돼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한 1년, 2년 정도 움직이는 걸 보고 가겠지.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가운데 앞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과연 누가 과실 책임을 져야 할지 나누는 것도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국토부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 또 기준이 추상적인 부분들은 좀 확실하게 기준을 잡아야 돼요. 국내에 FSD가 도입된 직후인 지난해 11월과 12월 테슬라 판매량은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런 확산세와 달리 전용보험 출시는 요원해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의 혼선과 불만도 커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K뷰티의 성지로 떠오른 올리브영이 건강식품에 초점을 맞춘 웰니스 브랜드를 론칭하며 새로운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초대형 약국 시장 확대를 경계하는 약사단체와의 갈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로슈거 과자부터 혈당 케어 식품, 각종 운동기구까지 건강관리 제품 3천여 가지가 130평 공간에 들어차 있습니다. 올리브영 대신 올리브 베러라는 간판을 단 웰니스 매장입니다. 건강한 아름다움의 시작점을 가장 보편적인 시계 영역인 건강지향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집중 육성시켜서 사업의 규모를 빠르게 확장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피부 건강에 초점을 맞춘 더마 코스메틱을 선호하고 건강식품, 나아가 관련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면서 마트처럼 쇼핑할 수 있는 초대형 약국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자유로운 분위기 하에서 들여다보고 비교한 다음에 선택하고 싶거든요. 본격적으로 선점하겠다. 새로운 웰니스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웰니스가 의약품의 경계와 맞닿아 있는 만큼 약사단체와의 충돌 등 잡음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연초부터 식품업계가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설탕 부담금 도입을 언급한 데다 환율 타격이 커지는 와중에 밀가루발 가격 인하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나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기사를 내걸며 공개적인 의견을 물은 게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하루 만에 세금이 아닌 부담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설탕 부담금은 설탕과 감미료가 들어간 가공식품과 청량음료 전반에 적용되는 것으로 대략 4,000원 안팎의 1.8리터 코카콜라의 경우 198원의 부담금이 매겨질 것이란 추산이 나옵니다. 그만큼 소비자 가격도 인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 자체가 사실 가격을 올려가지고 수요를 줄이자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가격 안 올리는 것도 이상하고, 근데 지나치게 올리게 되면 물가 상승 압력에 또 영향을 주니까 적절히 눈치를 보면서 할 수밖에. 또 다른 한편에선 가격 인하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담합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대한제분이 일부 밀가루 제품값을 평균 4% 내리기로 한 겁니다. CJ제일제당 등 다른 제분사들은 아직 가격 변동 관련해 결정된 바가 없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고물가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권력을 동반한 물가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이번 한파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 영하 2도로 종일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고요. 기온이 점차 오름세를 보이긴 하겠지만 주말 아침 강한 추위가 계속됩니다. 따뜻한 옷차림 유지하셔야겠습니다. 전국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평소보다 바람도 강해 불씨가 번지기 쉽고요. 한파 속에 난방기 사용도 많은 만큼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아침 수원과 세종 영하 10도, 춘천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와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8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울릉도 독도 영하 2도로 시작하겠고 내일까지 5에서 10cm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이 대체로 높게 일겠고 동해상엔 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 서해안에 눈이 오겠고 다음 주 월요일엔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과 강원 영서에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